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주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22번째, 원자번호 22번 타이타늄입니다. 티타늄 합금이라는 용어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원소인 타이타늄의 뛰어난 물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늄이라는 이름의 이유는 무엇이고 정확히 어디 사용되고 있을까요? 타이타늄의 최초 발견자는 영국의 성직자이자 광물학자였던 윌리엄 그레거였습니다. 화학에 관심 있던 그레거는 대학에 입학해 화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다양한 광물을 조사하며 함유된 원소를 추측하는 것은 그레거의 연구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코널 남부의 마나칸 계곡에서 검은색 모래와 같은 광물을 발견해 분석하던 중 처음 관찰되는 금속의 산화물을 발견하고 마나카나이트라 이름 붙입니다. 정확히 어떤 원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껏 발견된 적 없던 원소라 확신을 갖고 발표하게 되죠. 마나카나이트는 이제는 일메나이트라 불리며 철과 타이타늄의 산화물이었습니다. 곧이어 독일의 화학자 마틴 하인리 클라프로스는 대표적인 타이타늄 산화물 광석인 금홍석으로부터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이를 타이타늄이라 이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거의 마나카나이트 발견 시기가 클라프로스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타이타늄의 최초 발견자는 그레거로 여겨집니다. 원소 이름은 클라프로스가 제안한 타이타늄이 선택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발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 원소로서의 타이타늄이 아닌 산소와 결합한 가장 안정하고 대표적인 형태인 이산화 타이타늄이었습니다. 지구상에는 풍부한 산소와 타이타늄의 반응성으로 인해 모든 타이타늄이 산화물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금속 타이타늄은 누가 추출해냈을까요? 당연히 이제껏 자주 등장했던 인물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옌스 야코프 베르셀리우스의 성공이었습니다. 1825년 베르셀리우스는 전기분해가 아닌 화학 반응을 통해 금속 타이타늄을 최초로 분리해냅니다. 플루오리나 티탄산 포타슘과 금속 포타슘을 반응시켜서 포타슘 자체를 환원제로 이용해 금속 형태의 타이타늄을 분리해냅니다. 물론 일시적인 성공이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의 타이타늄 추출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어서 이보다 약 80여 년 이상 지난 후에나 확립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타이타늄 추출 방식은 염화 타이타늄의 형성 이후 비스무트 금속과 마그네슘 금속의 혼합물을 환원제로 사용합니다. 산소 없이 비활성 공기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타이타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이탄 혹은 티탄이라는 단어는 신화나 소설, 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친숙합니다. 신화 속 거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죠. 타이타늄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당시 사용되었던 티탄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의 1022행으로 이루어진 서사 신통기를 참고하면 그리스 신화의 원시 신은 카오스를 시작으로 에레보스, 가이아, 타르타로스, 에로스와 닉스 등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후 가이아는 천왕성의 어원이기도 한 우라노스와 사이에서 12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티탄입니다. 티탄 중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로부터 권력을 찬탈하고 그들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태양과 달, 새벽으로 이루어진 히페리온의 자녀들, 그리고 아틀라스와 프로메테우스 등으로 구성된 이아페토스의 아들들도 유명하지만 그리스 신화의 핵심은 크로노스와 그의 누이인 레아의 사이에서 시작된 제우스와 그의 형제, 자매, 자녀인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수많은 신과 신화 중 티탄 신들이 원소 이름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 이름이 화학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소의 특별한 성질을 통해 명명하면 좋았겠지만 클라프로스가 발견한 당시에는 금속 상태조차 아니었으며 단순히 하얀 가루일 뿐이었습니다. 독특하고 특징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이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클라프로스는 1789년 이미 우라늄을 발견해 우라노스의 이름으로부터 명명했기에 자연스레 우라노스의 자녀들인 티탄에서 이름을 찾게 되었던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금속 타이타늄의 핵심은 강철과 비교한다면 같은 강도여도 무게는 45%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알루미늄과 비교한다면 무려 2배나 더 강하지만 무게는 60%만 더 나간다는 물성입니다. 만들기 어렵고 가격은 비싸지만 물성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물질은 구조나 결정 상태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듯 타이타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타이타늄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 외에 오메가 타이타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알파 타이타늄은 육박 밀집 구조를 이루며 알루미늄이나 산소, 질소, 탄소 등에 의해 안정화됩니다. 반대로 베타 타이타늄은 단순 입방 구조이며 바나듐이나 몰리브데넘, 철 등 수많은 전이금속 원소들에 의해 안정화됩니다. 알파 타이타늄은 강도와 내산성, 내마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유용하며 베타 타이타늄은 열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그 자체로는 강도가 높아 생체 재료로 적합합니다.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알파 타이타늄,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혼합구조 타이타늄 금속입니다. 가격과 성능을 고려할 때 타이타늄은 비행기나 우주선 등 가볍고 튼튼하며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야만 하는 극한 환경에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속 타이타늄은 만능이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한번 불붙으면 매우 격렬히 타오르는 것처럼 타이타늄도 분말 형태로 발화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사고 원인이 되었던 것은 골프 클럽입니다. 드라이버 등 골프 클럽 헤드에 타이타늄 합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 때문에 골프장이나 인근 산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타이타늄 클럽 헤드의 마모에서 발생하는 스파크와 화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골프 클럽은 스파크를 전혀 일으키지 않았지만 타이타늄은 자갈이나 돌 조각과 부딪힐 경우 약 1650도 온도의 불꽃을 100% 확률로 발생시켰습니다. 심지어 타오르며 1초 이상 불티가 날아가게 되는데 약 900도의 온도가 마른 식물에 1초 이내에 불을 붙인다는 결과와 함께 고려한다면 화재를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강하게 휘두르는 골프 클럽은 충격 지점에서 1.2m 이상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날아가는 것까지 확인되었으니 빈번한 충돌과 탈 물질이 흔한 주위에서의 타이타늄 사용은 완전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금 형성의 새로운 도전이자 첨단 기술의 적용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타이타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원소가 알파 혹은 베타 타이타늄 상을 안정화시킨다는 사실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최초의 타이타늄이 산소와 결합한 형태였으며 지구상의 자연적인 타이타늄 모두가 산화물로 존재하듯 산소는 타이타늄을 쉽게 부서지도록 만들어 타이타늄의 크립토나이트라 불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철을 추가하면 베타 타이타늄이 형성될 수 있음에도 덩어리 형태로 응집되어 결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알파 베타 타이타늄 혼합상의 물성을 얻기 위해 타이타늄 산소 철의 3원소 합금을 형성함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지만 새로운 기술로 최근 성공했습니다. 크고 복잡한 금속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레이저 지향 에너지 적층 3D 프린팅 프로세스를 통해 독특한 형태로 산소와 철이 타이타늄상 사이에 분포된 새로운 합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며 단순히 원하는 설계대로 금속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방법론적인 활용을 떠나서 전통적인 합금 제조 방식에 비해 3D 프린팅은 새로운 합금을 만드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폐 타이타늄 분말을 이용해 3D 프린팅의 합금 제조가 바로 가능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합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헬륨에 대한 소개로부터 달에 매장된 광물 자원, 특히 타이타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달의 타이타늄은 많은 관심을 받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크레이터에 의해 그림자가 진 것이거나 지형적인 차이라 단순히 생각하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색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달의 붉은 빛이 도는 부분은 철이 산화물의 형태로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있는 어두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나사에서 발표한 클레멘타인 우주선의 달 표면 타이타늄 분포 지도를 살펴본다면 어두운 영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달의 무늬가 단순한 지형적 특성만이 아닌 원소, 그것도 타이타늄이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타늄 산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두 개의 산소와 결합한 이산화 타이타늄입니다. 흔히 타이타니아라 부르기도 합니다. 에너테이스라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산화타이타늄도 결정 구조와 유래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성에도 차이가 있겠죠. 에너테이스는 옛 추석이라는 광물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구조를 살펴본다면 에너테이스와 함께 클라프로스가 타이타늄을 발견하는 광물이기도 했던 금홍석인 루타일이 가장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루타일 형태는 안정성이 높고 미백 능력이 약간 더 우수합니다. 반면 에너테이스는 더 부드럽고 마모가 적어 건강관리 제품이나 식품 첨가물로 적용되곤 합니다. 첨가제에 E171이라 쓰여있는 성분을 발견한다면 이산화타이타늄입니다. 그 외에 판타이타늄석으로 구분되는 브루카이트 구조, 그리고 이산화타이타늄 B 구조가 존재합니다. 만약 조성에 추가적인 변화가 가해진다면 다양한 비율의 타이타늄과 산소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 구조에 따른 뒤틀림이나 금속 산소 결합 구조의 입체적인 형태에 따라 흔히 얀 텔러 효과라 불리는 오비탈 갈라짐 예측으로부터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준위의 높낮이 변화는 에너지 간격의 변동을 유발하고, 이는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나 화학 반응, 상호작용 등 여러 특성과 또다시 관계됩니다. 이산화타이타늄의 가장 유용한 특성 중 하나는 광촉매입니다. 아래쪽에 가전자대에 채워진 전자들은 빛이나 열 등 강한 에너지가 주입되면 위쪽에 비어있는 전도대로 들떠 전이됩니다. 들뜬 고에너지 전자는 다시금 에너지를 빛이나 열의 형태로 방출하며 바닥 상태로 내려갈 수도 있고, 물질의 표면에서 다른 화학 분자들에게 옮겨가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빛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반응은 단순한 가열이나 화학 반응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물질을 광촉매라 구분합니다. 이산화타이타늄은 자외선에 해당하는 에너지 간격 이상의 고에너지 빛을 흡수해 들뜬 전자를 형성하고 표면에서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분한다면 물을 분해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거나 산소나 물과 반응해 반응성이 매우 높은 홀전자 화학종인 라디칼을 생성하는 방향입니다. 이 두 반응은 모두 아주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물의 분해는 연료로서의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전기분해 실험에서와 같이 전기 에너지를 직접 흘려보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은 간단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광촉매를 이용해 빛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수소를 발생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이와 같은 물의 광전기 분해에 이산화타이타늄이 사용됩니다. 특히 태양광은 자외선을 비롯해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구성되며 지구에서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인간이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인 만큼 가장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타이타늄이 빛을 통해 물을 분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질소 고정은 하버 보슈법의 보급으로 자연적인 현상에 비해 효율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수백 도의 온도와 촉매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금과 루테늄 원자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이산화타이타늄에 결합한 촉매는 상온에서 태양광으로 질소 고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빛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 화학은 매우 높은 에너지 장벽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기에 중요한 분야이며, 그 시작이자 핵심에 타이타늄이 위치합니다. 물의 분해가 아닌 반응성 레디칼의 생성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디칼은 부족한 전자를 보충하기 위해 주위 유기 분자의 결합을 끊거나 변형시키곤 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해 DNA 손상이나 지질 산화가 유발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중요한 생체 분자가 아닌 기름때나 먼지 등 유기 오염 물질이라면 무분별한 분해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유리 표면을 이산화타이타늄 방막으로 코팅하면 태양광과 빗물만으로 늘어부는 먼지와 기름때를 분해해 제거합니다. 셀프 클리닝이 가능한 유리나 소재가 되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외벽 세척이 어려운 고층 빌딩이나 구조물의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색상을 갖는 유기 분자인 메틸렌블루를 모델 분자로 이산화타이타늄 농도별 실내 조명 하에서의 변화를 확인했을 때 고농도의 이산화타이타늄 조건에서는 태양빛이나 빗물이 없더라도 24시간 내에 완전히 유기물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타이타늄이 광촉매로 작용해 유기물 등을 분해하는 능력을 인체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아에 침착된 색소 분자를 분해하는 미백작용입니다. 이산화타이타늄 페이스트를 치아에 도포한 후
치과에서 레진을 굳히는 등에 사용되는 짧은 파장에 푸른 빛을 가하면 미백 작용이 시작됩니다. 백색의 고운 입자 형태로 인해 자체적으로 미백 효과가 있다는 점과 치아 연마제로도 어느 정도 작용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산화타이타늄이 함유된 치약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량 섭취된 이산화타이타늄이 크론병의 유발을 비롯해 인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들이 얻어지고 있어서 식품이나 치약 등에 대한 사용이 감소하고 있으니 미백 효과를 위해 일부러 찾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보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타이타늄 기반의 조금 더 특별한 미백 물질도 있습니다. 바륨이 함께 결합한 바륨 타이타네이트 입자를 치약에 혼합하면 물리적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칫솔의 마찰과 압력으로 인해 결정 구조에 미세한 뒤틀림이 발생하며 이로부터 분극이 발생해 라디칼 분자를 생성합니다. 무분별한 화학적 작용이나 광자극에 의한 활성산소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치아와 맞닿은 곳에서만 라디칼이 생성되어 부가적인 독성이나 문제는 없었으며 심하게 착색된 동물의 이빨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매우 효과적인 미백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보편적인 표백 기능이 있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처리했을 때 치아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바륨 타이타네이트는 손상이나 독성 없이 활용 가능했습니다. 주위 분자를 파괴하는 활성산소 생성 광촉매 능력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두 가지 제거 목표는 세균과 종양세포입니다. 특히 항생제 등을 살포해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경 속 남세균의 제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남세균은 흔히 녹조라마라는 환경 문제의 핵심이기도 한 세균류입니다. 태양빛을 받아 주위 분자나 생명체를 분해할 수 있는 이산화타이타늄을 이용해 일종의 환경 정화를 하거나 실내에서 인위적으로 빛을 가해 작동시키는 수질 정화 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조금 더 국소 부위에 집중시켜 작용할 수 있다면 체내의 종양 조직 제거에도 이산화타이타늄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필요한 이산화타이타늄을 작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란타넘적 원소를 결합해 파장 변화를 일으키거나 가시광선 혹은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결합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세포나 세균, 오염물질을 모조리 분해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때문에 예기치 못한 독성이나 유해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활성산소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도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산화타이타늄을 비롯한 광촉매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연구 분야는 바로 상처 회복입니다. 실제 테스트 사진에서도 아무런 처리가 없는 경우나 고분자 물질만을 도포한 것에 비해 이산화타이타늄을 혼합한 상처의 회복이 압도적으로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 손상부터 화상까지 모든 경우에 상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껏 이야기한 활성산소에 의한 제거 효과로부터 세균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는 기본적이며 생명체의 상처 회복 기작은 저농도의 활성산소로 인해 촉진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량의 활성산소 라디칼 생성이 세포 분열과 조직 재생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타이타늄 금속 역시 생체 독성이 없어 관절이나 치아에 임플란트의 주 재료로 사용됩니다. 가볍고 독성 없고 튼튼한 만큼 타이타늄보다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같은 족에 속한 지르코늄 산화물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금속 타이타늄과 함께 이산화타이타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상처 회복 기능부터 세균 감염 억제까지 가능한 물질이었으니 말입니다. 단순한 타이타늄 임플란트가 아닌 기능성 타이타늄 임플란트로 개선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삽입된 골격의 세포 재생이나 주위 연조직의 빠르고 성공적인 부착, 항균 효과를 통한 시술 안정화와 함께 관련된 종양 조직 혹은 질환의 치료까지 임플란트에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타이타늄 임플란트의 전기화학적 처리를 통해 표면에 미세한 약물 적재 공간을 형성하고 원하는 약이나 항균 물질을 함유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 외에도 약물의 코팅이나 화학적인 결합, 표면 전하와 나노 미세 구조를 활용하는 기술까지 타이타늄의 미세 조절이 사용됩니다. 타이타늄의 무독성과 안전성 그리고 표면 특성 제어 기능이 함께 작용되는 곳은 생물 오손 방지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물 오손이란 혈관이나 조직 혹은 삽입된 인공적인 의료 장비의 표면에
혈소판이나 혈구세포들, 세균의 바이오필름 등이 늘어붙어 오염을 일으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표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 처리가 필요합니다. 엔타이파울링은 처음에는 배의 밑바닥에 삿가 쪽에나 따개비 등이 달라붙어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특수 도료나 표면 화학 처리를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물 오손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표면 처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호 필요 도구는 체열에 사용되는 카테터나 인공심장과 같이 혈액과 장기 간 직접적으로 맞닿는 기기입니다. 혈액 내 생물 오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표면 코팅입니다. 고분자나 표면 구조, 무기물 등 다양한 물질로 매우 얇은 막을 형성해 물과 혈액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제어가 가능합니다. 물이 붙지 않는 성질을 소수성이라 하며 이를 극대화한 경우 초소수성이라 부르는 것처럼 생물 오손 방지를 위해 혈액과 혈구 세포들이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성질은 초소혈성이라 합니다. 벌레잡이 통풀에서 곤충들이 쉽게 미끄러지는 현상에서 영감을 받아 이와 같은 과불화 물질들로 표면을 코팅해 혈액이 전혀 달라붙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타이타늄의 경우에는 나노 튜브 혹은 나노 플라워의 형태로 겉면을 형성할 경우 초소열성을 비롯해 모든 액체를 밀어내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플루오레실레인으로 표면 처리된 이산화타이타늄 표면은 혈액이나 혈장, 물 모두 부착되지 못하고 동그란 방울 모양으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테이스나 루탈과 같이 다른 구조의 이산화타이타늄은 광촉멜로의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여 들뜬 전자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간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루타일이 가장 좁은 3.03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가지며 에너테이스는 이보다 조금 더 크고 일반적인 이산화타이타늄의 수치로 알려진 3.20 일렉트론 볼트를 갖습니다. 간격이 클수록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자외선의 빛이 가해져야만 합니다. 또 다른 구조였던 브루카이트는 3.29 일렉트론 볼트여서 더욱 큰 밴드갭을 갖는데 이와 같은 에너지 간격을 제어하는 것은 광촉매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광의 경우 대기에 의해 흡수되는 빛을 제외해도 가장 많은 비율은 가시광선과 적외선입니다. 자외선만을 활용해서는 태양빛의 대부분을 그대로 버리는 셈이니 더 적은 에너지의 빛을 모두 활용할 방법을 고안해야만 합니다. 이산화타이타늄이 새하얀 색이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산란되거나 투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물체는 새카맣게 보이는 것처럼 만약 이산화타이타늄이 자외선을 넘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까지 활용한다면 색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새카만 색으로 말이죠. 그리고 검은색의 이산화타이타늄도 등장했습니다. 2011년 사이언스에 처음 발표된 후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물질인데 이산화타이타늄을 수소 환경하에서 열 처리를 가하면 구조가 변형되며 검은색의 블랙 타이타니아로 변화합니다. 자외선 이상의 빛이 필요했던 3.2 일렉트론 볼트 내외의 하얀색 이산화타이타늄과는 달리 블랙 타이타니아는 밴드갭이 단 1.54 일렉트론 볼트뿐이 되지 않아 어느 파장의 가시광선이든 자유롭게 흡수해 광촉매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간격은 물을 분해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자외선과 함께 가시광선, 적외선까지 활용한다면 수소 발생 효율은 최소한 2배 이상 향상됩니다. 검은색 이산화타이타늄을 만드는 시도는 다른 원소와의 결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로 12개의 붕소로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구조였던 붕소 클러스터를 결합시켜 새카만 색의 이산화타이타늄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빛의 흡수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붕소 클러스터가 3차원에서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자는 일반적인 이산화타이타늄보다 4배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또한 염기성 환경이나 강산 용액 등 모든 종류의 가혹한 환경에서 분해에 대한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 새로운 수소 생성 타이타늄 물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이산화타이타늄 구조를 소개합니다. 타이타니아 플러렌이라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입니다. 화학식으로는 42개의 타이타늄, 3개의 다른 원자와 브릿지 결합을 하는 산소를 의미하는 뮤3 악시진이 60개, 그리고 반응물에서 유래한 아이소프로폭사이드 42개와 수산화기 12개로 이루어진 6- 산화수의 플러렌 클러스터입니다. 이 구조는 매우 아름다운데 42개의 타이타늄 원자가 두 가지 기하학적인 형태로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30개의 타이타늄 원자는 중정다면체라 불리는 아르키메데스 입체를 갖습니다. 정오각형의 구조 옆에 5개의 정삼각형, 그리고 그 뒤로 다시금 정오각형이 위치하는 중정삼십면체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의 12개 타이타늄 원자는 정다면체인 플라톤 입체로 겹쳐집니다. 12개의 원자가 20개의 정삼각형을 이루는 정이십면체가 나타나게 되죠. 준정다면체와 정다면체의 원자가 점을 공유한 것 없이 엇갈려 겹쳐져 이루어진 타이타니아 플러레는 그 자체로 필름을 이루는 등의 활용이 가능해 특별한 광촉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늄은 전이금속인 만큼 다양한 결합이 가능해서 붕소 원자와 함께 평면 팔각형 배열 구조를 이룰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기도 합니다. 정오각 평면 구조부터 이미 만들기 어렵다 이야기해 왔는데 정팔면 평면 구조라니 신기하죠. 조금 더 본질적인 타이타늄 자체에 대해 살펴본다면 전이금속에 속하며 사족의 첫 번째 원소로 그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이타늄 원자는 22번의 원자 번호에서 예상할 수 있듯 22개의 양성자와 22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원자에게 26개의 중성자가 함유된 타이타늄 48입니다. 타이타늄 48은 전체의 7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소와 달리 안정한 원자핵이 무려 4종류나 있는데 타이타늄 46는 8.25%, 47은 7.44%, 49는 5.41%, 그리고 50는 5.18%로 분포표를 그려보면 뭔가 대칭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타늄은 추출과 재련이 어려울 뿐 생각보다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것도 우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량 생성되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타이타늄의 생성은 초신성 또는 붕괴하는 별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발견은 대마젤란 성운의 독거미 성운 근처에 존재했으며 지금은 폭발한 초신성 1987A에 대한 2012년 관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일 초신성은 질량 기준으로 타이타늄의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타이타늄 44를 지구 질량의 100배 이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기간 관측된 초신성 1987A의 형태로부터 타이타늄을 비롯한 원소 방출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확인됩니다. 질량이 태양보다 약 10배 이상 큰 별이 연료가 부족할 때 어떻게 폭발하는지는 이제껏 불명확했습니다. 지구에서 11,0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계에 위치한 카시오페이아 A라고 불리는 초신성의 잔해로부터 비대칭적인 철의 분출과 중앙에 타이타늄 거품이 확인됩니다. 거대한 별에 핵 동력원이 고갈되면 중심은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중성자별이라고 불리는 조밀한 별의 핵이나 드물지만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하나의 해석은 중성미자 구동 폭발 이론인데 이 메커니즘에서는 중성자별 표면에 중심핵 바운스에 의해 형성된 외부 충격파가 강한 중성미자 가열에 의해 증폭됩니다. 중성미자 가열 영역의 대류 전복은 폭발을 시작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인식되었습니다. 부력이 있는 고엔트로피 타이타늄 거품은 충격파를 더 멀리 밀어냅니다. 결국 타이타늄은 별에 의해 만들어지며 별의 죽음에도 관여하는 원소였습니다. 타이타늄은 지구에서는 산화물의 형태로 매장되어 있었죠. 다른 행성에서는 어떨까요? 케플러 13 시스템은 지구에서 173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쌍성으로 존재하는 케플러 13 중 케플러 13a의 인접 행성인 케플러 13ab는 낮 기온이 섭씨 2760도에 달하는 알려진 외계 행성 중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모항성에 조석 고정되어 있어 행성의 한쪽 면은 항상 별을 향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13ab에는 밤에 눈이 내리게 되는데 이산화타이타늄 눈이 내립니다. 지구에서는 질소나 산소, 이산화탄소 등 기체 물질만이 대기를 이루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뜨거운 행성에서는 다른 모습이 관찰됩니다. 와습 19b 역시 케플러 13ab와 같이 이산화타이타늄 눈과 대기로 가득해 하얀 색상과 함께 높은 알베도를 가지며 와습 121b에서는 철, 강옥, 타이타늄과 같은 금속 구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타늄 물질이 금속과 산화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의 타이타늄들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질화 타이타늄은 눈에 띄는 금색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장신구의 도금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금과 유사한 광택이지만
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보입니다. 드릴비트의 코팅이나 공구의 코팅으로 자주 사용되죠. 금색 전동 공구가 보인다면 질화 타이타늄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질화 타이타늄은 내 마모성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금속만큼은 아니어도 훌륭한 전도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나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전기적 연결이 필요한 형태의 임플란트 제조가 필요하다면 인체 내부 체액 환경에 의해 부식되는 경향이 있는 많은 도체들 대신 내 마모성과 내산성이 뛰어나며 전기 전도성마저 훌륭한 질화 타이타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튬이온 배터리용 양극으로도 기대받고 있기도 합니다. 산소가 하나 추가된 산질화 타이타늄은 특유의 아름다운 색상의 광택을 보여 금속 코팅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외견뿐만 아니라 산질화 타이타늄이 수소 발생 촉매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으며 어두운 색상을 가져 가시광선에 대한 흡각마저 뛰어나기 때문에 새롭게 기대되는 신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맥신의 한 종류로 촉매 분야에서 사용되는 탄화 타이타늄, 금속 리튬과 함께 2차 전지로 사용되는 이황화 타이타늄, 높은 내구성과 뛰어난 물성을 갖는 붕소화 타이타늄이나 인화 타이타늄 등 타이타늄은 합금이 아닌 형태로도 다양한 비금속 원소들과 결합해 새로운 물질로 끝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거인의 이름에서 유래한 타이타늄은 사실 화학적인 특성을 묘사할 표현이 없어 적당히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의 첫 번째 자녀들이었던 것처럼 지각에 매장된 여러 원소 중 매우 뛰어난 물성을 가져 우주 탐사부터 인체에 대한 이식까지 모든 분야에서 각광받습니다. 지구에서는 산화물의 형태로만 발견되며 금속으로 추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원소였지만 달의 풍부하고 초신성에서 만들어지며 뜨거운 외계 행성에서는 구름을 이루거나 눈으로 내리기도 하는 아름다운 원소입니다.